네, 반갑습니다. 행정학 강사 최욱진입니다. 지금부터 4월 동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 진행할게요. 시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무난했어요. 본인이 이제 틀리거나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 게시판에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 강의 바로 들어갈게요. 1번 문제.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밀어주기. 포인트가 이렇게 잡히는 거죠. 밀어주기. 로그 롤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나눠먹기, 또 포크배럴 팔리틱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유형이 무엇이냐. 이 두 개의 개념의 공통점이 뭐냐면 편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를 봤을 때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한테 편익을 제공해주는 정책을 선택하시면 돼요. 따라서 정답은 바로 1번의 배분정책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배분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말로 분배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2번 문제. 다음 정책 집행 연구 중에서 하향식 물었어요. 하향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항상 제가 필기를 해드리는데 결정자가 있으면 행정,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을 이제 집행자라고 하죠. 결정자가 집행자한테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 집행자, 즉 공무원은 구체적인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순응하면서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현상을 설명한 게 하향식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자는 순응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하향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책 결정 모형으로 치자면 합리 모형과 유사하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합리 모형은 가장 완벽한 정책을 선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완벽하고 가장 능률적인 대안을 결정자가 집행자한테 알려주면 집행자는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공무원이 정책을 집행하면서 이 정책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완벽한 정책이니까.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면 지금 정답이 3번 선지인데 적응적인 집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적응적 집행의 의미가 뭐냐? 현장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적응해 나가면서 정책을 고쳐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적응적인 집행이라고 하는데 하향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려줬고 이 구체적인 명령 자체가 아주 완벽한 대안이잖아요. 그래서 적응하면서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선지도 제가 해설은 자세하게 해두었으니까 한번 리딩 하시기 바랍니다. 3번. 행정 이념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1번 선지에서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능률성이라고 정의할 수는 있는데 얘는 아끼는 거죠. 아끼는 가치는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민주성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행정의 가치에서 능률성과 관련된 수단적 가치가 있고 얘네는 일반적으로 민주성과 관련된 수단적 가치들과 일반적으로 상충한다고 배웠으니까 나올 수 있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2번 선지.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를 대응하기 위해서 공익에 대한 과정설 입장을 반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어려운 선지인데 과정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주의를 대응하기 위해서 과정설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상충하는 내용이 되는 거라서 바로 2번이 정답이 돼요. 과정설은 사람들 간 합의의 결과물이 고갱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 견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의 이해관계를 당연히 반영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신행정학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중요한 이념으로 제기되었다. 사회적 형평성이죠. 4번 선지에서 체제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가외성은 능률성 개념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왜? 가외성은 잉여 장치를 뜻하니까. 5번 선지.
효과성은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묻는 거니까 목적의 달성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문제 없는 거죠. 4번 문제. 부패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일탈형 부패라고 얘기했어요. 일탈형 부패. 어쩌다 부패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는 부패의 제도화 정도에 따른 유형 구분으로서 제도화 정도 여부에 따라서 제도적인 부패가 있고 일탈형 부패가 있잖아요. 제도적인 부패 같은 경우에는 부패가 늘 일상생활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탈형 부패는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부패에서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문제없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2번 선지. 공금을 횡령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사익 추구를 하거나 회계를 고치는 등 이러한 것은 사기형 부패에 해당한다. 사기형 부패 이퀄 비거래형 부패라고도 부릅니다. 거래의 당사자 없이 자기 혼자 부패하는 유형이라는 뜻이에요. 3번 선지. 선의의 목적이란 표현 나왔어요.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를 회색 부패라고 한다. 이거 지금 틀린 거죠? 백색 부패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백색 부패라는 것은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의 부패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의의 거짓말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3번 선지는 틀렸다. 회색 부패는 논란이 되는 부패. 그러니까 논란이 된다는 건 야, 저거 용서해줘야 돼 말아야 돼. 국민 사이에 논란이 있는 부패를 회색 부패라고 한다. 반면에 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거는 완전히 나쁜 놈 아니야? 이런 부패는 흑색 부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할 수 있으면 백색 부패가 되겠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 사이어트와 마치가 주장한 회사 모형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회사 모형이 나오면 회사라는 것은 민간 조직, 민간 기업을 뜻하는데 얘네는 인지적인 존재임을 가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지적인 존재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서 의사결정할 수는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지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회사라고 할지라도 먼 미래를 정확하게 다 예측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1번 선지 보면은 조직의 전체적인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 집행한다. 좋은 선지예요. 장기적이 틀렸습니다. 단기적 관점의 전략을 취한다라고 해야 돼요. 왜? 회사는 먼 미래를 다 알 수는 없는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2번 선지 보면은 준해결이라고 나왔죠. 회사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적절한 해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3번 선지. 관심이 가는 문제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만약에 시험 선지에서 규칙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이러면 틀린 선지예요. 4번 선지.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을 통해서 결정의 수준이 개선되고 목표 달성도가 높아진다. 조직은 학습하는 존재라는 거죠. 시행착오를 겪는다. 5번 선지. 모든 회사는 회사 내규가 있죠. 이런 걸 바탕으로 운영은 하는데 만약에 표준운영 절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표준운영 절차를 고쳐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6번 문제. 다음 중 정책 결정 모형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쓰레기통 모형 나왔어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모델이 되는 것인데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즉 해결책, 수혜자가 아니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참여자라고 고쳐야죠. 그리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회, 이 4가지가 의사결정의 조건이라고 보고 우연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4가지 조건이 결합된다고 표현하죠. 그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게 쓰레기통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코엔과
마치 등이 주장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쓰레기통은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코끝이 찡하다. 이렇게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7번. 우리나라 결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부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한 뒤에가 중요해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왜 그러냐면 정부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면이 있어야 돼요.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을 똑바로 집행했는지 결산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결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선지죠. 2번 선지. 중앙관서장은 회기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2월 말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거 문제 없는 거죠. 3번 선지. 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왜냐하면 결산 검사 기능을 수행하니까 그 보고서를, 이거를 검사보고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거 문제 없습니다. 이 3번 선지하고 4번 선지를 비교해서 볼 줄 아셔야 돼요. 기재부 장관은 회기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라고 했어요. 이 국가결산보고서는 뭐냐면 각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죠. 그 각각의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다 종합한 거예요. 그 자체가 국가결산보고서가 되거든요. 이거를 감사원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왜냐? 감사원이 이거를 검사해야 되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제출하는가? 이 5월 20일이라는 숫자에서 힌트를 얻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각각의 숫자에서 1씩 빼면 돼요. 그러면 4월 1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다음 연도 4월 2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된다. 10일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감사원은 결산 검사 기능을 수행하죠.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의 기구다. 그렇게 가야죠. 8번 문제. 우리나라 정부 예산구조에 관한 기술로 틀린 거. 특별회계와 기금은 모두 법률로서 설치하죠. 중요한 선지예요. 올바른 선지고. 예를 들면은 정부기업 예산법에 근거해서 특별회계를 운영을 한다든가 공무원 연금법에 근거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거니까요. 2번 선지. 기금 운영 계획의 확정 및 기금의 결산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그렇죠. 기금이라는 것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큰 돈이니까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칩니다. 3번 선지. 일반 회계는 정부의 일반적인 활동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조세 수입 등을 주요 세입원으로 해서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 그 해에 이루어지는 지출에 충당키 위해서 설치한다. 조세 수입을 주요 세입원으로 하여 일반적인 활동에 쓰이는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다. 4번 선지. 특별한 곳에 쓰이는 예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마련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는 것은 이거 법령이거든요. 특별회계라고 하면 안 되겠죠. 기금이라고 한다. 기금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적립금이라고 공부하시면 정확하세요. 그래서 이 법령을 리딩할 때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적립해 두고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서 설치한다. 이렇게 가시면 아주 좋겠죠. 5번 선지. 기금은 특별회계에 비해서 운영상 자율성이 크다. 아주 잘 나오는 선지인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아니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 조항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량이 크다는 뜻이 되겠어요. 기금은 예산이 아니다. 9번. 예산 원칙과 내용을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 1번 선지. 단일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산으로 국가를 관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분류 정리되어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이 되겠고요. 그래서 1번 선지 지금 틀렸어요.
완전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을 빠짐없이 기록하라는 뜻인데 모든 수입과 지출은 그렇죠. 예산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제 없는 거예요. 2번 정답이 되고 3번 엄밀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계획과 결산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목표, 금액,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거는 한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의회가 한정한 기준 내에서 돈 써야 된다. 4번 한정성 원칙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국가의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 단일성의 원칙이에요. 5번 선지 공개성 원칙 말 그대로 공개하라는 것인데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원칙이다. 사전 의결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다 틀리고 2번 정답. 10번 예타조사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쓸데없이 큰 사업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설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실시하죠. 1번 선지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예요.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3년도서부터 도입하였다. 2013년 중요한 선지인데 요거 틀렸습니다. 2013년이 아니고 2000년이 되고요. 2번 선지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된다. 500억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고요. 3번 선지 중앙행정기관장은 예타 조사를 실시하고 기재부 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된다. 실시한다. 예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기재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3번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4번 조사 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맞아요. 예타 조사는 비용 편익 분석도 하고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 필요성 등을 검토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틀린 선지야.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올바른 내용을 고르는 것이니 4번이 정답이다. 5번 예타 조사는 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틀렸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4번입니다. 11번 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인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고 그 사람들한테 오랜 정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거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이 된다. 시험 치고 붙은 사람 뽑는다. 2번 선지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다. 오랜 정년을 보장해 준다. 올바른 선지. 3번 선지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력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다른 하나는 특수한 일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이 있는 거죠. 그럼 특정직은 경력직에 포함이 되니까 당연히 올바른 선지고요. 4번 선지에서 경찰과 소방은 다 특정직이에요. 그러니까 경력직 공무원이죠. 별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이 아니라 특수 경력직에 들어가는 거죠. 특수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정무직 공무원도 있고 보좌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도 있는 거잖아요. 별정직은 특수 경력직이니까 얘가 틀린 선지가 돼서 5번이 정답이 되겠다. 12번 근무 성적 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거예요. 자, 집중화 경향은 성적의 분포가 보통 점수에 쏠리는 현상이고 관대화 경향은 관대화 경향이라서 좋은 점수에 쏠리는 현상이에요. 그럼 성적의 분포가 특정한 영역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성적의 분포를 고르게 위치시키는 게 좋겠죠. 그것과 관련된 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선지에서 강제 배분법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강제 배분법이라는 것은 고른 성적의 분포를 강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학점부여 방식 같은 거 4번이 정답입니다. 13번 다음 중 역관주의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역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한테 공직을 선물로 주는 그러한 인사행정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 충성도라는 표현 나올 수 있고요. 2번 선지에서 개인의 능력과 자격 중심의 인사다. 능력이나 자격이란 표현 나왔으니까 이거는 실적주의 인사행정 제도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실적이 능력이나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결국 시험 보고 공무원 뽑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2번 선지. 14번. 사이먼이 주장한 행태과학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행동의 원인을 실험을 통해서 밝히는 거죠. 그럼 행태주의입니다. 1번 선지. 조직 및 소속 구성원의 행동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다. 행동의 원인을 밝히는 거니까. 2번 선지. 의사결정의 측면을 중시한다. 행동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의사결정이라는 것도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보고 특히 의사결정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자 했던 게 행태주의니까 문제없는 선지가 돼요. 3번. 논리실증주의 연구 방법을 따른다. 검증된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도출을 하고 그 가설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이거를 자연과학에서 활용하는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태주의도 이걸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지. 4번 선지. 원리주의 접근을 중시한다. 이 원리주의는 관리주의를 뜻하거든요. 사실은. 이 관리주의 학파들은 능률적인 관리를 위한 나름의 원리들을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이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게 행태주의니까 비판할 때 요점이 뭐냐면 야 너희가 제시했었던 원리들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한 지식들이 아니야. 즉 원리가 아니라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중시한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되겠죠. 바로 4번 정답. 원리주의 접근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과학성을 강조한다.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15번. 길버트는 행정통제를 행정부 바깥에서 하는 외부 통제와 행정부 내부에서 하는 내부 통제 그리고 공식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하는 통제인 공식적인 통제와 그렇지 않은 비공식적인 통제로 구분하였다. 다음 중 내부 비공식 통제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일단 시민이라든가 이익집단과 입법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외부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다 틀린 선지가 돼요. 계층제라는 것은 행정부 조직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얘는 내부고 계층제에서 맨 위에 있는 계층은 상명하복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내부 공식적인 통제 수단이 되어서 5번 선지는 틀린 예의가 되어 바로 1번이 정답이 된다.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즉 바꿔 말하면 소명심, 내가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자부심 이런 걸로 스스로 통제하는 현상은 내부 비공식 통제에 해당이 된다. 1번 선지 정답. 16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강제적인 방법은 공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이거는 저항을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서 먼 미래에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문제없는 선지고 2번 선지. 공리기술적 접근이라는 것은 크게 봤을 때 대가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이제 따라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혁을 할 테니까. 그럼 개혁의 시기 조절, 개혁의 시기를 약간 늦춰줌으로써 불이익을 약간 방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리기술적 방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의하시고. 손실에 대한 보상, 이거는 문제 없죠. 명확하게. 그런데 지도자의 신망 혹은 카리스마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엇과 관련성이 있습니까? 밑에 3번 선지에서 사회규범적 접근과 관련성이 있어요. 여기 사회규범적 접근이라는 것은 개혁을 위한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서 개혁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개혁을 하는 사람 자체가 뭔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은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규범사회적 방법에 해당이 돼서 2번이 바로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3번 선지도 한번 볼까요? 사회규범적 방법에는 소통과 참여의 원활화, 그러니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사명감 고취와 자존적 욕구의 충족이다.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고요. 불만 해소 기회를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충분히 대화를 하거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를 확보해 주는 거죠. 그러면 사회규범적 방법이 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 17번 옴부즈만이에요. 행정감찰관 제도죠. 이렇게 그냥 옴부즈만이라고 표현했을 때 문제에서 의회형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행정부 형태도 있고 의회형 형태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옴부즈만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형태인 의회형을 뜻한다. 1번 선지. 올바른 거죠. 덴마크가 지금 틀렸어요. 스웨덴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1번 선지 바로 틀렸고, 2번 선지. 전형적인 내부 행정 통제의 하나로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한다. 어려운 선지인데 의회형이니까 외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2번 선지 틀렸고, 3번 선지.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한다. 이거 틀렸어요. 그리고 취소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능만 있는 것이다. 4번 선지. 융통성과 신속성이 높은 제도로, 그러니까 사법부에 의한 해결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기존의 경직된 관료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서 활동하며 국가마다 동일한 형태를 지닌다. 동일한이 틀렸죠. 상이한 형태라고 해야 된다. 왜? 의회형도 있고 행정부 소속형도 있기 때문이에요. 다양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소속형이고요. 5번 선지. 국민 고발에 의해서 임무 수행이 수동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직권조사 가능하다. 그래서 5번 선지는 문제없는 선지가 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그냥 옴부즈만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옴부즈만 형태예요.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직권조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직권조사가 불가능하니까 그거 비교해서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정책 참여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거. 다원주의 있잖아요. 어떤 결정을 국민 다수가 합의하에 결정하는 현상을 설명한 게 다원주의적 관점인 거죠. 다원론의 반대말은 엘리트론이에요. 엘리트론은 일부 소수가 모든 정책을 다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현상을 설명한 겁니다. 근데 선지를 읽어보니까 개인 차원에서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수월하다. 개인 차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소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운론이 아니라 엘리트론이라고 해야 돼서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2번 선지. 조합주의예요. 조합주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국가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가가 나서서 협상의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거죠. 엘리트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소수가 결정하는 현상을 설명한 거죠. 워딩 자체가 이제 의미가 문제가 없으니까요. 4번 선지. 하위 정부는 철의 삼각과 같이, 하위 정부하고 철의 삼각은 같은 표현이고요. 정부 관료, 의원, 사이즈가 큰 이익 집단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분배 정책이 결정되는 현상을 설명한 거예요. 5번 선지. 정책 공동체는 철의 삼각 참여자에다가 정책 전문가가 같이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협력이 잘 되는 네트워크라서 안정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문제 없습니다. 19번. 지방공기업이에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설치하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자동차 운송 사업 나왔는데 지자체는 여러 가지 버스 사업 같은 것들도 하거든요. 직영기업 대상에 해당이 된다. 문제 없습니다. 2번 선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있죠.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지자체가 전액 출자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여기서 출자한다는 거는 투자한다는 의미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공사든 공단이든 자본금은 지자체가 전액 출자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공사는 독특한 면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4번 선지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지방공사는 지자체 외의 자가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지방공사 자본금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라고 나왔는데 주의하셔야죠.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라고 해야 돼요. 이건 법령에 있는 내용이라 뭐 어쩔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을 만약에 넘어선다면 그 투자자의 영향력이 너무 세진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 법인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챙겨두시고요. 그래서 바로 4번 정답. 20번. 다음 중 지방자치의 한 계보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거.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치를 강조한다면 주민자치라고 하죠.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위임 사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해당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만을 위한 일을 수행할 뿐이죠. 그래서 고유 사무만을 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지방 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한다. 그래서 결국 주민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2번, 지자체는 지방의 자치행정기관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다. 약간 어려운 선지일 수 있는데 지금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단체자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단체자치에서 지자체는 그 주민을 위한 사무도 수행해요. 그러니까 고유사무 수행한다. 뭐 문제 없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도 수행을 해요. 단체자치 계보에서는. 그럼 위임 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지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서 뭔가 일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유사무 역할도 하면서 수행도 하면서 위임 사무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선지 보세요.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데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중요하고 주민의 자치사무를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다. 주민의 견해를 그만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5번 선지. 주민자치의 원리는 영국과 미국에서 먼저 발달하였다. 영미에서 유래하였다. 21번. 다음은 전통적 예산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이랬어요. 자, 가를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 수입대책경비 기금은 무엇에 예외에 해당한다고 나오고 여러 가지 예산 원칙들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기획본 같은 경우에는 통일성과 단일성 원칙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두 문자로 푸셔도 상관없는 거죠. 통일성 원칙의 예외는 두 문자로 통목 수특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단일성 원칙의 예외는 단추 특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가번 같은 경우에 수입대체 경비도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단일성의 원칙은 이렇게 제끼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아니면은 3번이 정답이 되어서 니은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니은번. 계속비, 예비비 2월은 무엇의 예외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명확성의 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한정성 원칙의 예외를 나열하고 있죠. 예를 들면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시기 한정성 원칙의 예외인 것이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규모 한정성 예외를 얘기하는 것이고 2월 같은 경우에도 시기 한정성 예외를 얘기하는 거라서 바로 1번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고를 통해서 정리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다. 예, 22번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거예요. 추가 경정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국회가 본 예산을 확정해 주잖아요. 여기에다가 어떤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편성한 예산, 이거를 추경 예산이라고 해요. 1번 선지부터 볼게요. 예산안이 제출된 후 국회 의결 전에 기존안의 일부를 수정해서 제출한 예산이다. 국회 의결 전에 일부를 고쳐서 행정부가 다시 제출했다. 이러면 수정 예산인 거죠.
틀린 선지예요. 2번. 예산 팽창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편성하니까. 그리고 국가재정법에서 편성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예, 이거는 올바른 선지예요. 정답이 되겠고, 그 편성 사유라는 게 전, 경, 법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전쟁이나 자연재해 발생했을 때, 경제적인 위기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령에 따라서 지출의 의무가 발생했을 때, 이때면 다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선지에 보면은 연 1회 편성한다가 틀렸습니다. 횟수 상관없어요. 4번 선지 보면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없는 이라고 해야 되겠죠. 국회 승인이 있어야 되니까요. 5번 선지. 예산안이 의결되었을 때 성립된 예산이다? 그러면은 본 예산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하여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3번. 다음 설명 중 바르게 기술하지 못한 것은 정치행정 1원론과 신행정론은 인식면에서 그 맥을, 가치에 대한 인식면에서 그 맥을 같이 한다. 행정부가 나름의 재량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다는 뜻이고요. 2번 선지. 행태로는 가치지향적 성격의 사회에서는 상당한 제약을 갖는다. 이거는 문제 없겠죠. 왜냐하면 행태론 같은 경우에는 가치 중립적인 연구를 지향하니까요. 3번 선지. 생태론은 환경을 중시했지만 각국 행정의 정치사회적인 조건을 규명하는 데는 소극적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이게 불편한 거예요. 생태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 환경적인 요인을 규명합니다.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 환경적인 요인을 규명하죠. 근데 환경 요인이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약간씩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 각국 행정의 정치사회적인 조건을 규명하는데 소극적이지가 않겠죠, 여러분. 특수성이 있는 연구를 하니까요. 3번 바로 정답이 되겠어요. 4번 선지. 체제론에서는 환경과의 상호 영향뿐만 아니라 상위 체제와 하위 체제 간의 상호성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은 그 안에 하위 생명체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하위 생명체가 제대로 된 나름의 기능을 수행했을 때 하나의 생명체가 안정과 균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올바른 선지. 5번 선지. 테일러는 작업 분석을 통해서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자가 이거를 발견해야 됨을 강조하는 거죠. 24번. 에도크라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유기적인 구조죠. 유기적인 구조니까 일상적인 업무 수행의 내부 효율성을 제고한다? 틀린 선지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에도크라시는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적합한 조직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워딩이 맞지 않아서 이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선지도 한번 볼까요?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내 개인적인 견해를 다 내놓을 수 있어요.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다. 3번 선지.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적합한 조직 구조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 적합하다. 4번 선지. 규칙의 수가 상대적으로 관료제에 비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낮은 수준의 공식화를 특징으로 하는 부드러운 조직 구조이다. 5번 선지. 민츠버그라는 사람은 조직의 유형을 민, 단기, 전사애 이렇게 5가지로 구분했었으니까 에도크라시가 이 안에 들어감으로 언급한 조직 유형 중 하나이다. 문제없는 선지가 되죠. 25번. 피들러의 상황적인 리더십론에서 주장하는 3가지 상황 변수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왔어요. 1번 선지 보면은 피들러는 부하의 충성도를 고려했었죠. 이거를 지도자와 부하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1번 선지는 올바른 선지고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언급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다. 3번 선지. 지도자가 가진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4번 선지하고 3번 선지가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번 선지. 과업의 체계와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황 변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상대적인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모의고사 해설은 다 마쳤고요. 난이도는 그냥 우리가 현장에서 치르는 시험과 대단히 유사한 편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